이번 시간에는 해방 후 일본인이 남겨놓은 귀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조선소가 일본인 소유 경영이었던 조선산업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 경영하고 남겨놓은 기업체와 공장의 정확한 규모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중 어느 정도가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일제 말 해방 직후의 혼란과 이어진 6.25 전쟁 속에서 관련 자료들이 대량으로 유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했던 귀속기업체와 공장 관련 수치들은 개략적인 추산입니다. 일본인이 소유한 조선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해방 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국적인 조선소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공장명부 43년판으로 1941년 현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에 의하면 당시 한국에는 97개의 조선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한국인 소유 조선소였으므로 95개가 일본인 소유 조선소였습니다. 95개 조선소 중 남한에 소재한 조선소는 64개로 전체의 67%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1944년 2월 발간된 식은조사월보라는 자료를 보면 1943년 11월 현재 전국 조선업체의 일원적 통제기관으로 설립된 조선공업조합의 조합원 수는 152명이었습니다. 이 중 일본인 조합원은 140명입니다. 조합원 1인이 조선소 한 곳을 대표한다고 전제할 때 140개의 조선소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위에서 본 1941년 현재 남한과 북한의 조선소 비율 67% 대 33%를 적용하면 대략 90여 개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1941년 조선업체 수를 훨씬 능가하는 숫자인데 1차적으로 1942년부터 43년 동안 조선업체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대로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시계획조선 실시를 위해 중소조선소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고, 더구나 임시자금조정법을 통해 회사 설립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많은 조선소가 신설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공장명부의 조선소 조사 기준과 조선공업조합의 조합가입 기준의 차이가 있고, 조선공업조합은 태평양 전쟁기 조선산업통제단체로 가입의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조선공장명부에는 누락되어 있던 조선소가 통계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43년 말 남한의 일본인 조선소를 90여 개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944년부터는 전국적인 조선소의 정비 통합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최대의 조선소 밀집 지역인 부산, 여수, 군산 등지에서 통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방 당시 일본인 조선업체의 수는 1943년 말보다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해방 당시 남한에는 몇 개의 조선소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확인되는 조선소는 56개입니다. 이들 56개 조선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 6, 경남 25, 경북 8, 전남 6, 전북 1, 충남 1, 강원 9개 조선소였습니다. 경남의 경우 일제시기 조선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부산이 포함되었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6개 조선업체 중 5개 조선소가 한국인 소유였기 때문에 51개의 업체가 일본인 소유 조선소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미 군정에 의해 접수된 조선소는 41개였습니다. 강원 2, 경남 11, 부산 11,
경북 넷, 인천 둘, 전남 9, 전북 하나, 서울 하나입니다. 이 중 서울의 한 개 업체는 1943년 계획조선 전문조선소로 원산에 설립되었던 조선공업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이고, 조선소는 원산과 청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접수된 조선소는 40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방 당시 남한의 일본인 조선소 51개 중 약 80%가 미군정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조선소는 해방의 혼란 속에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유일의 대형 철강성 건조 조선소인 조선중공업과 태평양 전쟁기 계획조선을 위해 통합 정비된 주요 조선소들은 대부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들 유실된 조선소들은 모두 소형 조선소들로 추정됩니다. 일본인 경영 조선소를 귀속재산으로 미군정이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관리인 임명을 둘러싼 마찰은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부산의 공화조선소는 종업원 50명의 소규모 조선소였는데 1946년 4월 일제시기 서기를 했던 주석환이 전일본인 경영주의 위임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군정 관공국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주석환을 축출하자 주석환은 미군 헌병 및 폭력단을 동원하여 관리위원회 노동자 40명을 해고하고 공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과 주석환의 축출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법령 33호에 의해 일본인과의 귀속재산을 둘러싼 거래는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전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석환이 관리인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미군정의 관리인 임명 기준이 무원칙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3년 10월 일제의 계획조선에 의거 지역 10여 개의 조선소를 통합하여 설립된 통영조선유한회사의 경우도 새로운 관리인 임명을 둘러싸고 1946년 5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영조선을 관할하는 경남 도군정은 동회사의 영업성적이 나쁘고 종업원을 선동하여 노동 능률을 저하시켜 회사를 망치는 분자들이 있으니 이를 숙청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 상무였던 백남주를 신임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과 함께 5월 1일 통영경찰서에 의해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 중 120명을 해고하였습니다. 단지 영업부진과 내부 선동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강행된 공장 폐쇄와 해고에 대해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공장 노동자 김정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당시 노동자들의 반응을 대변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며 종업원을 파면시키는지 알 수 없다. 우리 종업원은 8.15 이후 공장 자재와 이권을 팔아 착복하려는 외인의 음모와 헌병의 수차례 격한 총칼 밑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꾸준히 회사와 공장을 사수하고 그 후 각 공장 대표 및 한국인 주주들과 군정에서 보낸 관리자를 합하여 20명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오늘날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운영하여 왔는데 돌연히 오늘 또 총칼로서 우리 종업원 120여 명을 공장에서 축출하여 매일 품삯으로 겨우 살아오는 우리들 종업원과 그 가족 700여 명을 기아 선생에 방황시키는 것이니 이것이 말이 될 말이오. 도대체 우리들은 굶어 죽거나 총칼에 맞아 죽거나 일반인 단결로서 최후까지 투쟁하여 그 책임 추궁과 목적 관철에 감토할 것뿐이다. 이렇듯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인 경영 조선소들은 귀속재산으로
미군정에 접수되어 관리되었고 한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거하여 민간 불화가 결정되었지만 실제 불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어 1951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귀속 조선소들의 불화 실태는 표와 같은데 앞서 미군정이 접수한 귀속기업체 41개 중 국영화된 조선중공업을 제외하고 불화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은 33개 조선소입니다. 민간에 불화된 것은 이 중 31개고 나머지 2개 조선소 중 조선중공업은 국영화되었고 1개 조선소는 해산되었습니다. 민간 불화는 기존 관리인 등 우선권을 가진 연고자에게 주로 불화되었고 불화가격 100만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선소들은 주로 1954년 이후에 불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화대금의 상환은 소형 조선소의 경우 일시불도 있었으나 대개는 최소 5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의 분할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일본인 조선소를 불화받는 것은 상당한 특혜를 의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고 불화 가격을 기록한 것은 1929년 임겸상점이 울산 방어진에 설립한 주식회사 방어진조선철공소였고 태평양 전쟁기 계획조선을 위해 강제 통폐합되었던 조선소 중에는 다시 분할되어 불화된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표에서는 목포조선철공 주식회사가 확인되고 부산의 조선선박공업 주식회사도 조선선박공업과 경남철공소로 분할되어 불화되었습니다. 불화받은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지만 확인되는 한에서는 일제시기 조선소를 직접 경영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일제시기 조선공업이 일본인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던 결과입니다.